이 피가 흐르는 곳에를 보고 놀란 거는 아직도 이렇게 써? 장정일 씨가 그 어디 독후감에 네. 그 내용을 읽고 한국 작가들은 전부 다 넥타이 공장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목을 매달고 자살해야 된다. 유려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글쓰기의 방식에서 일정한 롤모델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 욕하는 글쓰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저는 기본적으로 스티븐 킹이 뛰어난 게 공포의 근원은 인간의 욕망에서 찾는 거죠. 그 욕망이 자라나고 또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어떤 발화점이 딱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스티븐 킹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피가 흐르는 곳에를 개간 미스테리 한희 편집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티븐 킹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희 편집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개간 미스테리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 책입니다. 네, 네. 이거는 최근에 나온 네, 개간이죠. 네. 네. 2002년에 네. 오래됐네. 20년 됐네요. 네. 그때 20년, 네. 창간이 돼서 네. 단일 장르 잡지로는 최장수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죠.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이제 뭐 쉬었던 적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폐간되지 않고 휴간되지 않고 네. 네, 계속 나왔습니다. 1년에 4번 나오는 네, 거죠. 1년에 4번. 여기 개간 미스테리 키즈들도 있겠네요. 여기를 토대로 해서 데뷔한 미스테리 작가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개간 미스터리의 원래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 일단 작가들의 발표 지면을 확보하는 것하고 새로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매 호마다 개간 미스터리 신인상을 이렇게 뽑는데 거기에서 등단한 작가들이 뭐 도진기 작가나 송시우 작가, 네네. 네, 뭐 이런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네.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사실은 스티븐 킹의 작품 중에서 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 피가 흐르는 곳에를 보고 놀란 거는 아직도 이렇게 써? 지금 74세, 5세 그럴 거예요. 네, 한 만으로 74, 네. 74실 거예요. 물론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의 어떤 창작 에너지는 뭐 그때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스티븐 킹은 끊임없이 책을 쓰기도 하고 그 끊임없이 쓰는 책이 최근 들어서 요즘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웃사이더도 봤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기에 연작이 있던데 더 자신의 어떤 작품 세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권이나 썼나요, 스티븐 킹은? 중단 편집이 11권 정도 되고 네. 장편이 한 50권 네.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부 팔린 게 한 3억 3억 5천만 부. 아,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렇죠. 뭐 성에 산다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메인주 벵고어라는 네. 곳에 그냥 스티븐 킹의 수입으로 봐서는 아주 소소한 소소하게. 네, 일반 저택에 네. 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사무실을 어, 두고 이제 집필실로 작업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군요. 네. 이분은 인터넷 한번 뒤져보니까 한국에서 산다는 설이 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뭐 장판을 깔고 있다 뭐 이래갖고 제가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어쨌든 그 뭐랄까 미스테리 작가인 만큼 좀 사는 게 좀 특이한 면이 있나요? 이분은 뭐 약간 성격이 특이하다든가 뭐 결혼을 수십 번 했다든가 뭐 이런 뭐랄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궤도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온 측면이 있나요? 아니면 아주 뭐랄까 평범한가요? 근데 오히려 네, 제가 알기로 그 아내인 테비사 킹을 대학교 때 만나서 네 아직도 네, 테비사 킹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거의 50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인하고 금술도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뮤즈인가 봐요. 뮤즈. 테비사 킹도 소설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 앞에 날개 글을 보니까
그 캐리를 샀을 때 버렸는데 네, 맞아요. 부인이 그걸 주워다가 그 담뱃재 이렇게 쓰레기통에 담뱃재가 같이 버려져 있었는데 네. 툭툭 털고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있다. 계속 써라 해서 이제 그 출세적인 캐리를 계속 쓰게 된 거죠.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부인이 나도 소설 쓰는데 남편이 맨날 의기소침해 있다가 자기가 좀 북돋아줘서 근데 그게 대박 났어. 그리고 막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 그럼 질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로하고 살고 있다. 예. 그 뭐 아들인 큰아들인 조힐도 세계적인 이제 호러 네. 소설가고 원킹도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는 미녀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주 소설가 집안이 됐어요 보면은. 근데 아들들은 좀 불행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그러니까 조힐도 나름 잘 쓰는데 역시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그 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네. 조힐이라고 필명을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마치 그 밥 딜런의 아들이 그 아버지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밴드를 만들어서 그런 게 있겠죠. 조힐 소설은 못 읽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잘 씁니까? 네, 조힐도 잘 씁니다. 단편집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조힐 원작으로 로크앤킹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 미드로 제작된 작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킹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가장 많이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캐리가 있고요. 네. CC 스파이색이라는 여배우가 제가 그걸 어릴 때 봤을 때 그 돼지 피를 그죠.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수극을 펼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작품을 포함해서 아마 미저리, 네, 남자 묶어놓고 다리 부러뜨리고 네. 그런 작품들도 스티븐 킹이고 사실은 상상력은 좀 잔혹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특징이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티븐 킹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을 악마로 변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샤이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티븐 킹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상상력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의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외부적인 요소인 뭐 늑대 인간이나 뭐 뱀파이어나 또는 뭐 초능력과 관련된 것, 염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그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면이죠. 예, 내면 그리고 바로 가장 무서운 공포는 바로 이웃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샤이닝처럼 아버지가 그렇죠. 네.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인데. 외부의 악과 내부의 악은 같은 것이다라는 세계관이 작품 전체에 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킹이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민주당 쪽입니까? 당연히 그쪽이 네, 민주당 쪽으로 제가. 그런데 아주 뭐랄까요, 아주 좌쪽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는 약간 중도자 쪽인 것 같고 비판할 것들 많이 비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변증법적이지 않을까. 스티븐 킹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사회에서 벌어지는 참사나 이런 것들이 구조 때문이다.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불평등 구조 때문이고 뭐 이런 것들로 치환시키거나 그것으로 일원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또 사람에게 폭력의 내면화를 만들고 그 내면화된 폭력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판타스틱한 그런 존재를 내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스티븐 킹이 정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년기의 상처와 성장을 그리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외부의 악과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서 내 친구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실패했던 것을 이번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3권짜리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네, 그래서 그걸 독파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네. 영화로 그것 1 나오고 그것 2가 나왔는데 일은 좀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개되는 이야기. 그렇죠. 설명 부분이 많아서.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편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걸 극복하고 악과 싸워서 이겨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다이나믹하죠. 그 2편, 그러니까 1편 만든 감독이 캐리 조지 후쿠야마라고요. 일본계 미국 감독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이 트루 디텍티브 연출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나올 007 노 타임 투 리브 그거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주목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스티븐 킹의 원작을 해석을 잘한 감독이고 영화로 만들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킹의 영화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단편을 많이 작업하는 게 장편은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영화에 압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단편 같은 경우에는 단편이나 중편은 네. 그 안에 내러티브가 되게 풍부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훨씬 좀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편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게 스탠바이 미인데 스탠바이 미가 그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소설집 안에 들어가 있는 쇼생크 탈출도 네. 만들어졌고 많이 만들어졌죠. 아마 그린마일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킹의 이 작품이 너무 방대하니까 짧은 단편이나 중편들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책 말고도 영화 판권으로 돈을 엄청 벌었을 것이다. 엄청나겠죠. 대부분 또 흥행작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따지면 네. 변호사가 아주 몇 명이 있어야 재산 관리가 가능한, 저작권 관리가 가능한 그런 작가고 사실 본인도 출연을 해요. 그 카메오로 종종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연기 잘해요. 그래서 자기 작품 자기가 구술하고 자기가 기술했던 작품이니까 연기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말년까지 보이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한 적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4편이 담겨져 있잖아요. 피가 흐르는 곳에. 우리 한 편집장은 어떤 작품을 제일 좋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앞에 네. 제일 앞에 해리건 씨의 전화기하고 네. 그 홀리 기분이 네. 연작 네, 그렇죠. 그 네. 이제 표제작이죠. 네, 피가 흐르는 곳에. 네. 피가 흐르는 곳에라는 제목을 그 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네. 이게 영어로도 아마 관용구가 있는 모양이죠. 피가 흐르는 곳에 뉴스가 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참사의 뉴스가 있으니까 아마 영어 관용구로 아예 피가 흐르는 곳에 뉴스가 있다는 말이 있거나 스티븐 킹이 만든 얘기거나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해리건 씨의 전화기 너무 대단했어요. 전화기를 넣어놨는데 관에다가 죽은 그 해리건 씨 가슴팍에 전화기를 넣어놨는데 전화가 돼. 그러니까 스티븐 킹의 장점이 그거예요. 최대 장점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야기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전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가 되면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가 밉다.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전 굉장히 그 뭐랄까 뛰어난 상상력인데 더 큰 뭐랄까 제 감흥은 뭐냐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스티븐 킹의 글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 대부분 그 독자들은 싫어하는 작품인데 리시 이야기라고요. 네. 저는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리시의 이야기. 예, 리시 이야기가 처음에 썼을 때 스티븐 킹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석에 서서 때로는 뭐 단타도 치고 삼루타도 치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홈런을 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리시 책을 이야기. 쓰고 나서. 네, 그 책을 쓰고 나서. 근데 읽어보면 매번 홈런인 것 같은데. 그 독자들은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서 싫어한다는 평이 많거든요. 근데 책이. 네. 작품적으로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야, 이 인간이 진짜 천이무봉의 경지에 달했다고 느꼈거든요. 시점이 3명인가 4명인가의 시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다중 시점으로. 네. 네네.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집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매끄러워요. 근데 그냥 보면 술술 읽히긴 하는데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굉장한 그게 피격을 이런 갖고 있는 거죠. 거잖아요. 작가가 글을 쓸 때 뭐 어떤 작가는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주인공이 지가 간다 이렇게 얘기한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딱 짜놓고 과거 현재 짜놓고 주인공 몇 명 짜놓고 그걸 디자인을 한 상태에서 다만 글의 서술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뭐랄까요 두뇌 회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할 수 없는 시간 순서만으로도 써도 어려운데 그걸 넘나들면서 쓰는 것은 보통 왜 이런 재능을 특정인에게만 줄까요? 스티븐 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으로 쓰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쓰는데 아버지가 없었나요? 그 아버지가 그 세일즈맨, 그러니까 뭐 아마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판매하는 도어 투 도어로 네, 판매원이었던 것 같은데 2살인가쯤에 담배 사러 나간다고 하고 나서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극심한 이제 가난과 네, 가난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캐리로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트레일러 주택에 살면서 맨날 애들 약값 걱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아마 본인 작품에 많이 투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약간 왕따도 당한 것 같고. 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그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그런 일도 당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선한 의지로 극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회상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어렵거나 막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그것들을 잘 극복한 한 사람의 어떤 성장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어려웠던 시절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난도 그렇게 극복을 한 거고. 네. 이 피가 흐르는 곳에가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작품들을 중편집을 많이 냈다는 거죠. 스티븐 킹이. 그렇죠. 단편집은 이제 여러 편이 들어가 있는데 중편집은 3권을 냈거든요. 3권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스탠바이 미. 그리고 자정 4분 뒤 별도 없는 한밤에 이렇게. 자정 4분 뒤. 네. 네. 그것도 특이하겠다. 네. 그리고 이 4번째 그런 네. 거죠. 네. 네. 피가 흐르는 곳에. 근데 보통 이제 4편. 네. 네. 4편을 넣고. 네.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넣을 때 어떤 작가들은 연결시키잖아요. 4편을. 내용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죠. 대부분 다 독립적인 중편들인 거죠. 네, 독립적인 중편이고 그 내영혼의 아틀란티스라는 내영혼의 아틀란티스라는 작품만 연작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거기는 중편도 있고 단편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도 됩니까? 중편을 스티븐 킹이 낼 때는 좀 문학적 뭐랄까 문학적인 순도가 높은 작품을 내고 단행본을 낼 때는 그런 장르적인 어떤 그런 순도가 높은 작품을 낸다. 이렇게 좀 구분해도 됩니까? 네, 저는 스티븐 킹의 중편이나 단편이 훨씬 문학적인 작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하나가 사다리의 마지막 단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온 단편집에 수록된 단편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사다리에 누가 빨리 올라가냐 내기를 하다가 그 이제 그 미국 농장에 그 높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단이 부러져서 여동생이 거기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 건초더미를 옮겨서 여동생 살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동생이 나중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성장해서 자살을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네. 근데
그 여동생은 늘 자기 오빠가 무엇인가 밑에 받쳐줄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고. 네, 그걸 못했다.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그걸 놓쳤다는 어떤 자책감. 예, 그 굉장히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편이나 단편에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해리건 씨의 전화기에 제가 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58페이지, 72페이지까지 가는 길목에 굉장히 울컥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해리건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장례식에 가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통찰의 어떤 시선을 세상에 대한 시선을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치환시키는 데 있어 이렇게 뛰어난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그 페이지가 아까울 정도로 제가 읽으면서 이번에 뛰어난 문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스티븐 킹은 중편에서 이른바 이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유혹하는 글쓰기인가요? 자기가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글을 썼던 거기서 자기가 중편을 발표하는 게 남들이 하도 호러 작가라고 하고 공포 소설 작가라고만 얘기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편을 썼다는 얘기를 얼핏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탠바이미 들어있는 사계라는 중편집 그 작가의 말에 보면 그런 얘기. 장편을 탈거했는데 연료 탱크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작가는 장편을 탈거하면 그냥 그렇죠. 탈진하는데 스티븐 킹은 좀 아직 잔량이 좀 있어서 그래서 중편을 하나씩 썼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정일 씨가 그 어디 독후감에 그 내용을 읽고 한국 작가들은 전부 다 넥타이 공장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목을 매달고 자살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장편을 다 썼는데도 약간 미진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력이 남아서 중편을 썼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스티븐 킹이 아시는 것처럼 전미도서상 받았잖아요. 네, 전미도서상. 그거 받기 전에 했던 인터뷰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문학계의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스티븐 킹이. 그러니까 뭐 약간 비하시키는 의미도 있겠지만 찍어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븐 킹은 햄버거를 다 먹고 마지막 날 감자튀김 한 개까지 다 먹으려고 손가락을 쪽쪽 빨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다. 본인의 책을 그렇게 좀 탐욕스럽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여전히 그 새로운 작품을 쓸 때는 늘 전미도서상 후보에만 오르는 작품 말고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제 그 상을 수상을 한 거죠. 전미도서상 뭐 에드가 앨런 포상 이런 건 기본적으로 탔을 거고요. 네. 뭐 온갖 추리 소설 협회가 만든 상은 다 탔겠죠. 네. 그 브램 스토커. 브람 스토커. 네. 그 환상문학이나 뭐 공포 쪽에 주어지는 상은 그거 안 받으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제가 유혹하는 글쓰기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스티븐 킹의 얘기는 글을 쓰는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쓴 글을 자꾸 되돌아가서 읽지 마라. 쓰고 책상 속에 넣고 쓰고 책상 속에 넣고 다 쓴 다음에 웬만큼 다 썼다고 생각했을 때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늘 글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글을 진전을 못 시킬 때가 자꾸 앞으로 돌아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앞을 고치는 거. 그러면 글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유려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글쓰기의 방식에서 일정한 롤모델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 유혹하는 글쓰기 이후에 스티븐 킹의 글 쓰는 방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 한희 편집장님도 좀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당신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 보통 특히 이제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결말을 구성해 놓고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순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악구가 맞지 않으니까. 범인을 일단 그렇죠. 결말까지 결정을 해놓고 이제 역순으로 구성을 하고 쓰는데 스티븐 킹은 거기에서 자기 글쓰기는 화석을 파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일단 뭐 솔 하나 들고 이렇게 쓱쓱쓱쓱 하다 보면은 결국엔 공룡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킹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게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 끙끙매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내가 요거를 여기서부터 아무 설계도도 없이 들어갔는데 결국 공룡을 캘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작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문학적 표현이네요. 네. 화석을 이렇게 네. 하면은 공룡이 나온다. 자, 저는 뭐 아무리 털어내봐야 이 사람의 문학의 특징은 단순하게 어떤 줄거리나 플롯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그 미국 문화와 서구 문화와 또는 인류 문화에 대한 굉장히 탐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킹의 책을 보면 알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고, 아, 이런 뜻이 있었네. 뭐, 아,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코카콜라만 해도 뭐 이런 뭐 문구가 있고 이런 어떤 함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 작가죠. 그렇죠. 공부하게 되는 작가. 네네. 네. 그리고 역시 보면 굉장히 섬세한 관찰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 그 스티븐 킹은 자료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자료 조사는 그 작품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만나 안 만나. 맞나 안 맞나 정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전문 자료 조사원한테 부탁을 해서 디테일을 채우는 정도지 나머지 처음 글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스티븐 킹이니까. 네, 킹이니까 당신이 왕이다 이거죠. 대부분의 살짝 화나려고 그러네.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자료 조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은 그 아주 삶의 그 치밀한 디테일들을 늘 관찰하고 있고 그것이 문장에 녹아 있다는 거죠. 네. 야,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깊은 바닷속은 잘 알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 그런데 그 층위가 있잖아요. 네. 약간 밑에 있는 거. 사람이 약간 위약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나 약간 위약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나쁘다. 이런 건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짚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엘릭시른가에서 새로 나온 그러니까 재간된 책 예전에는 캐슬록의 비밀이라는 캐슬록의 비밀. 네. 네. 근데 니드풀 싱스인가 뭐 그런 원제인데요. 그게 욕망을 파는 집이라고 아하. 최근에 엘릭시에 재발간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책이 스티븐 킹의 최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잡화점이 하나 캐슬록이란 마을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본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야구 카드를 갖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점점점 그 욕망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캐슬록이란 마을 전체를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티븐 킹이 뛰어난 게 공포의 근원을 인간의 욕망에서 찾는 거죠. 그 욕망이 자라나고 또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어떤 발화점이 딱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이 스티븐 킹의 귀결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날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공포와 욕망의 끝인 공포의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설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 글이 너무 좋고 그래서 빨려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가 터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있고 신이 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 작가들이 네. 이런 장르 소설을 많이 쓰는데 흔히 얘기하는 히가시노 게이고도 있고 뭐 그 사람 공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에 문을 열면 한 수명 정도 작가가 있고 어느 출근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출근해서 오늘은 어느 살인 사건이야 이러면 막 써가지고 누구는 1장 누구 2장 누구 3장 써가지고 아니 무슨 서점 나가면 보름에 한 번씩 책이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작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야베 미유키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흔히 얘기해서 스티븐 킹이 그러한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하루키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저 대신. 하루키가 이런 미스테리 기법 잘 쓰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공공연하게 네. 스티븐 킹과 레이먼드 챈들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키도 보면은 굉장히 일상의 디테일 그리고 일상에 숨어 있는 어떤 공포스러운 네.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파고들잖아요. 1984에서 네. 아오마메가 어느 계단을 내려오면 네, 딴 네.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뛰어나죠. 덴고의 집에 달이 2개 떠 있다. 네. 뭐 이런 거. 네. 제가 최근에 본 기사단장 주기기에서 정말 놀라운 게 화가의 병실에서 밑에 바닥으로 들어가서 얼굴 긴 남자가 인도에서 네. 바닥을 들어가서 터널을 뚫고 뭐 얼굴 없는 남자를 만나서 무슨 죽음의 강을 건너고 예전에 죽었던 자기 여동생 만나서 다시 집 뒤에 동굴로 나오는 과정이 거의 60페이지예요.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비현실의 얘기인데도 그게 그 기사단장 죽이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매우 관념적인데 매우 물질적이고 이상한 형태의 어떤 글을 써내면서 사람들 설득하는 구조가 있고 그게 킹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누구는 그렇게 킹의 영향을 잘 받죠? 그리고 보면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가 그동안 하루키가 계속 천착해왔던 어떤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했던 모티브 우물이나 아니면 비현실 세계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내 이혼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거가 굉장히 총체적으로 네, 기사단장 주기기에서 네.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어떤 시기를 완결한 게 아닌가. 앞으로 나올 작품은 전혀 좀 더 성장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숨고르기를 하는지 요새 에세이만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격으로 따지면 좀 얄미운 사람인데 글은 굉장히 잘 쓴다. 그리고 그게 스티븐 킹의 영향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킹은 제가 봤을 때 그것에서 그걸 계속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광대잖아요. 피에로. 네. 근데 아웃사이더에서는 어쨌든 이방인, 얼굴을 바꾸고 자기의 신체를 바꾸는 이방인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살인을 벌이는 거잖아요. 이번에 피가 흐르는 곳에도 사실 그것의 연장선상이고 보이지 않는 공포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투영시키고 그걸 계속 깊게 만드는 지금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네. 스탠드에 나왔던 이제 최종 보스 같은 랜들 플렉이라는 인물이 네. 스티븐 킹 작품 여기저기 얼굴을 들이밀거든요. 여기저기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뭐 RF라는 이니셜로 나오기도 하고 뭐 다크맨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보면은 비슷해요. 묘사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악의 최종 보스가 점점점 몸집을 불리면서 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계속 얼굴을 바꾸고 그러면서 어떤 스티븐 킹이 생각하는 악의 총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또 악은 관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네. 시간을 영속해 가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 사람들 삶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욕망을 파는 집 같은 경우에 거기 쉽게 말하면 학고방 주인 이런 사람이 최종 악이에요. 보스인 거죠.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을 조금씩만 부추기면 금방 그렇게 된다. 나름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네. 정말 이해 안 가는 것이 한 20억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200억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밀착된 구체성을 킹은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인물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어느 소설의 인물 같고 그 얘기를 변주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킹의 작품은 총체적으로 다 봐야 뭐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연결돼 있으면 이게 연작이라고 이게 속편이라고 하니까 아웃사이더 보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번 이 피가 흐르는 곳에 들어 있는 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예, 그거만큼은 좀 전작을 읽고 보셔야 그 홀리 기브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탐정 사업을 시작했고 이런 전사를 좀 알아야 그리고 개인들의 관계가 네, 어떻고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왜 그 형사에 대한 그런 애틋한 네, 마음이 있고 자기 죽은 남자에 대한 그런 게 있고 또 제롬이라는 흑인 남자에 대한 그런 또 이런 감정이 그렇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저 아웃사이더 볼 때 무서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밤에 봤는데 밤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조금만 보다 자야지. 근데 쭉쭉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그런 공포 영화를 봐도 그런 공포 영화는 시각적으로 좀 무섭게 하지만 문장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데 자꾸 이 아웃사이더 실체가 자꾸 주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의 공포는 이상하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웃사이더 앞에도 보면 거기 이제 어린아이를 죽인 범인으로 오인돼서 끌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야구 경기장 경기 중에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더 이상은 그렇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끝났죠 이미. 거기서도 그렇게 묘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자가 또 어느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서 또 살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그 아웃사이더라는 소설은 그 안에 있었던 형사와 또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홀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과정이죠. 결국은 그 악의 실체를 찾아낸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밤에 그걸 보면서 무서워서 제가 기르는 강아지, 안고 봤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면,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느낄 때, 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옆에 있으면 전혀 안 무섭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아웃사이더는 뭐랄까 스티븐 킹이 오랜만에 낸 역작이다. 자기의 장르 문학적 기질과 순수 문학적 기질을 이제 융합하는구나. 그래서 그것 이후에 정말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역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고. 아직은 안 나왔죠, 드라마가. 드라마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요? 네. 무슨 넷플릭스나 무슨 HBO나 이런 데서 HBO에서 나온 모양이다. 제가 정확하게 제작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웃사이더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HBO 거는 아직 못 봅니다. 왜냐하면 HBO가 내년에 HBO Max라고 해서 런칭하나요? 런칭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국내에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컨텐츠를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드라마 그것도 굉장히 크게 히트할 것 같네요. 한국에서 그 방영되면. 한국에서 스티븐 킹이 그 차지하는 위치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폭넓은 독자를 갖고 있나요? 참 아이러니하게 스티븐 킹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유혹하는 글쓰기예요. 그게 이제 인문 쪽으로 가면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막 1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죠. 그리고 이 소설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골수 팬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래도 스티븐 킹의 이름값에 준하는 정도의 판매고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스티븐 킹 신작 나왔대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봐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교적 골수 팬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킹인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몇만 부 이렇게 팔리는 책은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혹하는 글쓰기가 하여튼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 한국에 안 왔었나요? 안 왔죠? 안 왔어요. 안 팔리니까.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미국이나 영미권의 판매고에 비하면 일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굉장히 골수 팬들이 있고 뭐 그 자체적으로
스티븐 킹 작품을 분석하는 네. 비평서도 몇 권 네. 나와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소설의 영향력으로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 원작자로 더 그렇죠. 많이 네.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그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뭐 미절이나 뭐 이런 영화들이 샤인이나 이런 영화들이 원래 스티븐 킹 원작이었다는 걸 잘 몰라요, 사실. 좀 안타깝네, 사실은. 한국에도 와서 왜냐하면 스티븐 킹이 뭐 한국도 오고 이렇게 좀 교감이 있으면 한국의 미스터리 문학도 좀 많이 뭐랄까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누가 초청할 생각은 없나 보죠. 나중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 만나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편집장이 개간 미스터리 특집호 커버 스토리로 네. 스티븐 킹 인터뷰 실어야죠. 네. 다음 호에 기대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은 인터뷰할 때도 돈을 받겠죠? 뭐 그러겠죠. 뭐.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한국 독자를 위해서 네. 의지를 가지고. 근데 보면 스티븐 킹이 이제 본인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돈 안 받고 무료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막 설명하는 것들이 워낙 막 그렇죠. 네. 폭넓어서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통역이 아주 정확한 분이 있어야 인터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봉준호 감독님 그 통역하신 분. 샤로체. 네. 그렇죠. 네. 뭐 그만큼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제가 뭐 꿈은 꾸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메인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공포 소설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공간은 네브라스카나 뭐 이쪽 켄터키나 그게 제가 옥수수 밭의 아이들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의 대부분 공간을 그쪽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 초창기부터 캐슬록이라는 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요. 거기가 좀 어느 정도 메인주도 좀 닮아 있고 말씀하신 네브라스카도 좀 닮아 있고 약간 이런 본인만의 그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소설이 진행되거든요. 네. 아, 근데 제가 또 잘 몰랐던 부분이군요. 전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네브라스카가 미국의 중심이고 중앙이니까 켄터키나 미주리나 이런 데가 거기서 뭔가 바이러스가 퍼지고 거기서 뭔가 도깨비가 나오고 이런 것은 미국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메타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군요. 그 캐슬락을 만들어서 한참 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욕망을 파는 집 마지막에 전부 다 이제 다 자연재해급으로 다 날려버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쓰지 않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열심히 계속 또 잘 우려먹고 있는 거 보면 그 캐슬록이라는 그 드라마도 2시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티븐 킹이 그동안 캐슬락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여러 군데 뿌려놨던 얘기들을 이제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든 내용이에요. 어쨌든 영화로 보든 또는 책으로 직접 읽든 스티븐 킹의 작품 세계에 좀 근접하는 것이 좀 뭐랄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한 편집장은 예를 들면 만약에 누구에게 권할 때 샤이닝도 있고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영화 먼저 보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책을 먼저 읽으시라고 권하겠습니까? 저는 책을 먼저 보라고. 네. 워낙 글을 잘 쓰니까. 네. 그 스탠바이미 원작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읽어보면 정말 빼어난 네. 단편이거든요. 중편이거든요. 보면. 그 영화 만든 로브 라이너 감독이 사실은 그게 거의 최고 작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리버 피닉스가 나왔었고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근데 소설만큼 영화를 잘 만들기 힘든데 그 작품만큼은 저도 네. 영화만큼은 소설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을 만큼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을 먼저 읽고 스티븐 킹은 네. 영화를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스티븐 킹에 대해서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만약 내가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스티븐 킹을 읽고 글쓰기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이 배울 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티븐 킹이 이제 그 공포 소설 작가로 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작품을 전반을 보면 뭐 환타지 다크 타워 시리즈 같은 환타지 같은 작품도 있고 그 영화 망했어요. 네.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다리의 마지막 단 같은 정말 순문학 같은 작품도 있고 또 그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 런닝맨처럼 네네. SF적인 네네. 뭐 토미노코 같은 SF적인 작품도 있고 보면은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다 자신의 이름 아래 믹스한.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작가 자체가 장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티븐 킹이야말로 그냥 스티븐 킹이란 장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유니크한 측면을 심화 확대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로서 만약에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한다면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좌절하지 말 것. 따라하다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 써라. 네. 예. 어쨌든 간에 정말 정점에 오른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8월에도 또 소설이 하나 나와서 베스트셀러 1위 했거든요. 이거 말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근데 그거는 또 내용이 저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신호 보니까 내용이 또 전혀 달라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라크 전쟁에서 그 저격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퇴역하고 그 기술을 살려서 킬러를 하다가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있더라고요. 전직 킬러 작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 그게 그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영화적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스티븐 킹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스토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다방면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개인적 영리와 개인적 영리를 위해서인 거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굴러가는 것에 대한 시선들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점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다 알까? 신문을 한 100개는 보는 것 같고. 깜짝이야. 저는 이제 사실 그 모던 호러 작가 중에 네. 그 딘 쿤츠하고 네. 스티븐 킹이 이제 네. 한창 전성기 때는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네. 약간 그래서 저는 딘 쿤츠를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네. 좋아하는데 저는 요새 안 읽는.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쿤츠는 좀 정체되었거나 혹은 좀 많이 기량이 떨어진 쪽이 됐고 네. 특히 막 시리즈물을 내면서 네. 스티븐 킹은 계속 그 확대되고 있고요. 발전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네. 자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 사회에 대한 시선이 철학과 통찰로 이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티븐 킹은 사실 알고 보면 내면의 얘기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를 떠나서 사람은 누군가하고 유대하고 연대하고 뭔가를 같이 하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도 하지만 배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통찰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딘쿤츠 같은 경우는 특정 사건을 계속 파니까 약간 그렇죠. 동호반복적인 네네. 어떤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아마 그런 측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문학이든 영화든 뭐든 사실 굉장히 정치적 뭔가의 스탠스를 갖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티븐 킹 문학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중편 같은 것들 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장르 쪽을 봐라 이런다든가 아니면 그 가리지 말고 다 봐라라든가 그 가이드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초기작부터 보라고 아하. 하고 싶어요. 역시 뭐랄까 그 젊었을 때의 에너제틱한 부분이 뭐 그것이나 뭐 샤이닝이나 아니 살렘슬롯 같은 작품들에 네. 많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작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중편이나 후기작들을 같이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좀 아날로그적 상상력이 투영된 초기작이 좀 더 풍부하다 이렇게 네, 좀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놀란 게
디지털라이징화된 모든 그 문물 이런 기계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던데요.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번 신작들을 보니까 막 그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이 발전해 나간 과정 같은 것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것 같고요. 뭐 PC를 이용하는 방식도 나는 워드밖에 안 쓰는데 이 사람은 온갖 서핑을 다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자료조사원의 힘이 아닐까. 본인은 그냥 알아서 쓰는데 네. 리서처. 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유명해지고 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르면 글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늘 뭔가 신문물에 열려 있는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 74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히 뭐랄까 이렇게 외람되고 건방진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 김훈 선생님께서 네. 아직도 200자 온 거지 연필로 꾹꾹 눌러 쓴다. 뭐 그래서 그게 대단한 뭐 어떤 뭐라고 이렇게 자꾸 회자되잖아요. 그게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닫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적응하거나 또는 선도하거나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오히려 좀 스스로가 이렇게 클로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스티븐 킹은 좀 안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웹소설 같은 것도 좀 쓰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일부러 스마트폰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아하. 이게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글을 쓸 때와 스마트폰으로 쓸 때는 또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르죠. 왜냐하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단문이고, 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짧게 써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문장을 컴퓨터에 쓰듯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페이지에서 보이는 화면에서 넘쳐나니까 뭐 줄바꿈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문단이 벽돌처럼 통으로 빡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을 열심히 읽는 독자들은 바로 버려버리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터트리는 불만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글 좀 짧게 써라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PC에서 쓰거든요, 보통. 페이스북 올릴 때도.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예를 들면 MS 워드에 썼던 걸 이렇게 옮겨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 벽돌처럼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죠. 그렇죠. 아예 그냥 그 자체로 써야 짧게 쓴다. 아하. 문장도 짧아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매체가 바뀌면 그 매체를 이용하는 독자랄까 아니면 이용자도 달라지고 그걸 맞추려면 작가의 글쓰기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형식을 바꾸면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형식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한국에서 스티븐 킹 같은 작가가 나올까요? 그런 뭐랄까 기량을 보이거나 예를 들면 정유정 네. 그 작가는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엄청나게 하는 걸로 그걸로 또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량은 굉장히 좋은 작가로 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그렇죠. 미스테리 장르의 새로운 길을 연 셈이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티븐 킹 같은 작가가 한국에 있을까요? 또 발굴될까요? 또 그러한 기미가 있습니까? 발굴 되겠죠.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2010년도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미스테리 씬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작가들이 이제 나오고 그 대형 출판사보다는 좀 독립 출판사인데 보면은 그 대표들이 자기가 장르를 좋아하는 대표들 있잖아요. 네. 본인이 추리소설도 좋아하고 SF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도 차리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독자를 발굴해서 같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출판사들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였던 그런 것들이 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뭐 K-팝도 BTS도 날리고 사실은 오징어 게임도 날리고 뭐 모든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문학이 좀 특히 이제 이른바 장르 문학이 그런 측면에서 좀 늦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무슨 뭐 번역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터전 자체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장르 문학이 사회 현실을 꿰뚫는 데 있어서
그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일본에서 사회파가 하나의 장르로 있는 것처럼 하위 장르로 있는 것처럼 네. 시대의 변화나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게 그렇죠. 미스터리 소설이고. 네. 미야베 미유키가 이유 같은 작품이나 그렇죠. 파차 같은 작품 네네. 그런 거죠.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네. 챈들러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그 당시 시대의 그 미국 사회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좀 멋있잖아요. 주인공들이. 필립 말로우가 네. 제가 사실은 타투를 하고 싶었어요. 피 말로우 이렇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당뇨가 심해서 의사가 아물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고 저보고 몸이 좋아지면 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하겠습니다. 꼭 그랬거든요. 저는 챈들러로 문신을 하면 좀 타투를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고 필립 말로우로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랄까 이런 영감을 주고 극중 주인공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 동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도스토옙스키만큼 저는 레이먼 챈들러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저도 그 레이먼드 챈들러를 엄청 좋아해서 네. 뭐 기나긴 이별 같은 거 한 10번 이상 읽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하루키도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어디를 갑작스럽게 펼쳐서 펼쳐봐도, 읽어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읽어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 재밌는. 거기에 비하면 제임스 엘로이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의 층위가 많으니까 읽다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플롯을 사용하는 네. 작가인데 그래서 과작인 것 같아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내 악의 근원 같은 거 썼고 그런 작품을 많이 쓰다 보면 미스터리 작가분들 중에서 그렇게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성격도 이상해집니다. 그 이제 저희 그 한국 추리작가협회 회원들 네. 네. 뭐 지금 코로나라 못 만나지만 예전에 이렇게 1년에 한번 정기총회도 하고 뭐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종종 했었거든요. 네. 보면 그렇게 매너 있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술자리라도 아니면 그게 농담식으로 해서 여기는 잘못했다가 죽으니까 온갖 방식을 다 연구하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뭐 그렇게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악의 근원을 탐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은 그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네. 방향타를 잡겠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이 편집장 개인 얘기를 좀 여쭤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직접 쓰십니까? 네, 저는 네. 소설 네. 네. 작품 좀 본인의 작품 좀 잠깐. 네. 저는 이제 뭐 많이 못 써가지고 네. 그 뭐 단편 위주로 많이 네. 주로 이제 썼고요. 네. 그리고 뭐 어린이 동화 같은 거, 아하. 네. 소년 명탐정 뭐 아하. 정약용 이런 시리즈 같은 거. 소년 명탐정 정약용. 네. 그건 사료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붙여서 쓰고. 네,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건 정말 자료 조사를 하셨겠다. 네, 자료 조사를 많이 했죠. 네. 그 짧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작품들 실제로 정약용 선생이 조선 시대의 그런 사건들을 파헤치고 그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붙여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10살 정도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정약용 선생 아버지가 원래 그 쉽게 말하면 고을 원님 같은 거로 가 계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오면 정약용 아들이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재밌겠다. 네. 그거 어린이용 드라마로 만들어도 그냥 전체 관람가 드라마로 네. 만들어도 재밌겠네요. 사실은 애니메이션도 좋고 그렇죠. 꿈꾸는 작품은 뭡니까? 이건 내가 꼭 쓸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다 쓰지 못했지만 계속 쓸 거야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일단 제 지향점은 레이먼드 챈들러. 아, 네. 그래서 한국에 제대로 된 하드보일드 작품이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캐릭터가 를 설정하고 그가 활약하는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마이클 코넬리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가장 그렇죠. 많이 쓰는 작가고 노르웨이의 요네스베가 또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챈들러의 그 풍부함을 아주 좀 익스트림하게 가져간 작가가 토마스 해리스가 아닐까. 네. 양들의 침묵.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AP 기자였나 그렇대요. 사회부 기자, 사건 담당이었대요. 매일 만나는 게 시체였대요. 그래서 저렇게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자기 작품을 바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문화부 기자였던 저는 절대로 못 쓰겠구나. 추체험을 좀 해야 됩니까? 이런 미스테리 소설을 쓰려면 뭔가 이렇게 체험도 좀 하고 자기가 또 현장을 좀 일부러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런 분들하고 좀 친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뭐 권일용 프로파일러 같은 네네네. 그분 뭐 강의하시는 데 찾아가기도 하고, 배상훈 네, 그분은 네. 제가 못 뵀는데 네. 표창원 교수님 강의하실 때도 가보기도 하고. 그 프로파일러 중에서 가장 엽기가 배상훈 씨예요. 그분은 알고 있는 사건과 담당한 사건이 대부분 다 엽기예요. 제가 배상훈의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네. 그 듣다가 밤에 그분하고 제가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현직에 계신 분들 네. 뭐 뵙고 말씀도 듣고 아하. 뭐 그렇게 뭐 네. 하죠. 한희 작가의 작품이 뭐 한 번에 챈들러의 소설급이 되긴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정진하시는 글을 개간 미스테리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또 단행본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킹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렇게 둘이서 나눴는데 많은 뭐랄까 아주 심도 깊은 얘기로 아주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그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의 가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참 혼자서 할 때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 한 편집장하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술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킹의 피가 흐르는 곳에 이거 제가 꼭 권해드리는 작품이고요. 상업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드릴 겁니다. 개간 미스테리도 사실은 이런 개간지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에게 특히 미스테리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시선의 작품들이 얼마만큼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내신 제목이 그러니까 슬로건이 리부트예요. 네, 리부트. 네. 완전히 한국의 미스테리 문학의 판가리를 하겠다. 굉장히 약간 불경스러운 야심으로도 들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간 미스테리 한희 편집장 모시고요. 황금가지에서 출간된 피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티븐 킹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려. 네.